이란군이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인 유조선 2척까지 공격하면서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라크 항만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바스라 항구에 정박 중인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초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란 폭발물을 탑재한 보트가 유조선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외국인 승조원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사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민간 상선을 잇따라 공격하며 유가 $200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비축류 방출을 결정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후미에 있는 엔진 기관이 크게 파손돼 정상 운항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태국 선적 화물선 마요리 나리오가 두 발의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 3명이 실종됐고 탈출한 20명은 오만 해군에 구조돼 이송됐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4척이 공격을 받아 이란 공습 이후 피해 선박은 최소 15척으로 늘었습니다. که با گسترش جنگ در منطقه اعلام کردیم منتظر بشکه‌ای $200 باشید. 이란이 민간 선박 공격에 기뢰까지 설치하며 호르무즈 해협 목줄을 죄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기뢰 부설함 타격에 이어 대대적인 항구 공습까지 예고하며 민간인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변 이란 군사시설 맹폭에 이어 유조선 호송 작전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국제에너지기구는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400 million barrels of oil available to the market to offset the supply lost through the effective closure of the strait. 하지만 최장 한 달가량 임시 방편에 불과한 만큼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이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에너지부에 이 같은 방안을 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략 비축유 공동 발출을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체 방출 물량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도 IEA 국제공조에 동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방출 시기와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나라 여건과 국익을 고려해 IEA 사무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휘발유 값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자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비축유 방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어제 저녁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국제적 비축유 방출의 정식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16일부터 비축유를 단독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 비축유 한 달분을 방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러한 사태를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교수 그리고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전쟁의 끝 누가 정하는 걸까요? 첫 번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So we're winning very decisively. We're way ahead of schedule. Ultimately, the operations will end when the commander-in-chief determines the military objectives have been met, fully realized, and that Iran is in a position of complete and unconditional surrender, whether they say it or not. به ترامپ، ارباب کودک آزار صهیونیست‌ها و سازمان موساد مکرر هشدار داده ایم که جنگ را شما آغاز می‌کنید ولی پایان آن را ما تعیین می‌کنیم. ביחס למה שנעשה בהמשך מאיראן, יש לנו תוכנית סדורה עם הרבה הפתעות. לערער את המשטר, לאפשר שינוי. 네, 내가 끝내고 싶으면 끝내는 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셀프 종전이 가능한 겁니까? 근데 그 말을 끝낼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 이란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가 종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옵션을 확보하려는 발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즉, 미국 측에서 군사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느냐 아니냐는 미국이 판단할 문제죠. 예. 그래서 한참 이란 내에서 교전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했던 그런 전략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전쟁의 파급 효과를 견딜 수 없다. 발을 빼야 된다고 결정한다면 그 자체로 승리를 선언하고 우리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고 이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옵션을 지금부터 마련한다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되짚어 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미국에게 불리하게 전황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 잘 되고 있다가 아니고 내 생각보다 안 되고 있다. 갑자기 발을 빼더라도 예.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가 끝나길 원하면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다. 벌써 우리의 군사적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일종의 미리 복선을 까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단기간이다. 내가 원하면 끝내는 거다. 이런 발언들 봤을 때 이번 주는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다음 주쯤에 종전선언 하는 건가? 이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깜짝 발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예를 들자면 작년에 6월 달에 이란과 이스라엘 12일 전쟁 때도 본인의 그 SNS를 통해서 휴전이 됐다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면서 그때 SNS로 발표를 했습니까? 네,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휴전이 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점도 있어서 봤을 때 어떤 깜짝 발표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또 이렇게 또 SNS에 글을 올리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셀프 종전이라고 하는 말로 전쟁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또 끝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5개 시나리오가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협상 돌입해서 휴전 핵 프로그램 종식을 논의하는 거, 베네수엘라 모델, 또 뭐 정권 붕괴시키는 거, 특수부대 투입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겼다.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하고 빠지는 거. 저 5개 중에 그럼 5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다 있다고는 보지만 5개 지금 다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속 종합해 봤을 때는 5번이 가장 유력한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지만 이제 1번도 지금은 아마 그 뭐 중재국이 있다면은 뭐 예. 물밑에서는 1번도 지금 물밑에서는 뭐 협상 조건이라든가 종전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뭐 제3국을 중재를 통해서 물밑에서는 공개적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예. 5번째,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하고 미국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예. 것이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작년에 당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일 동안에 핵시설 폭격을 받고 나서 미국과 교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쟁 끝났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그때 워낙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이란 측과 그리고 중재 역할을 했던 오만 외교장관의 이야기였는데 협상이 3월 초에 다시 제네바에서 재개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 전격적으로 하메네이 정권 참수 작전을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난 6월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전쟁 끝내고 싶을 때 끝내고 내가 판단했을 때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X에 전쟁 끝났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한번 굉장히 지금 당했지 않습니까? 2번 안 속는다. 2번 안 속는다. 예. 지난번에
이제 한국 전쟁이 종전 협정이 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양방이 종전에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구속력 있는 공식적인 휴전 협정이 있지 않은 한은 이란은 언제 또 당할지 모른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얘기하면서 이란 하메네이 정권을 참수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왜냐하면 2년 동안 2년마다 이런 군사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제거한 것이라고 정당화를 했는데 예. 이란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당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놔두고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배상금도 내야 되고 문서에 서명하는 그런 휴전 협정이 있어야 된다 하기 예. 때문에 이란 혁명수대 입장에서는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종전은 결정한다. 오히려 우리가 예. 결정할 영역이 더 있고 결국에는 이게 종식되려면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어떤 공식적인 휴전 협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란의 요구사항인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오히려 겉으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다. 예. 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속으로는 내심 반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자체가 지금 경제가 완전히 돌아가지 있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계속 우리가 장기전 할 수 있다 싸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이란의 상태는 작년 6월 달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악화된 상태거든요. 바로 지난 1월 달에 거의 체제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던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위기는 지금 더 오히려 교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겉으로는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 계속해서 공격할 거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심 속으로는 이란도 장기전을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반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양쪽 다 급하군요. 예. 근데 영국 가디언지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 보도 내용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란 지도부가 미국 백악관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브가 보낸 2차례의 휴전 요청 메시지를 모두 거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이란도 빨리 끝내고 싶을 거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휴전 요청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휴전 요청했다고 들어왔을 때 예. 받아들이기는 지금 상황이 모양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메네이가 죽어서 애도 기간 중이고요. 명분이 안 맞는 그렇죠. 거군요. 모스타바가 이제 등극을 해서 지금 뭔가 좀 강경한 대응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휴전 요청이 왔다 해서 바로 받아들였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은 결코 이란 지도부가 바라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더 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휴전 요청 메시지를 거부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상관없이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겠지만 예. 속으로 내심으로는 이란이야말로 절실하게 지금 출구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예. 필요할 거고 누구보다도 지금 중재 역할을 바라는 국가가 빨리 나와줘서 어떻게든 중재가 하기를 바라는 국가가 전 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에도 SNS로 전쟁 끝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종전 선언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단을 할 때 종전 선언의 그럼 조건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지금 휴전 메시지가 있었지만 2차례 거부했다고 예. 나왔지 않습니까? 예. 보도가. 강경 입장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란도 급합니다만 장기간으로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쪽으로 계속 조건을 몰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측에서 휴전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또 지금이 2026년인데 제1차 세계대전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전쟁의 종식 방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배상금 예. 지급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거 협상 시작하면 길어지는 거잖아요. 길어지고 예. 미국이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 전쟁의 잘못된 책임을 모두 미국과 이스라엘이 진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어떻게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배상금 요구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승전국이 독일에 대해서 베르사유 조약 123조에 대해서 모든 전쟁 책임이 독일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독일이 다시 해군이나 육군을 증원하지 못하게 했고 그것을 거부해서 이제 나치 히틀러가 나왔던 것이죠. 예.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일단 이기긴 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질 것 같아서 러시아와 일본 제국이 그때
종전에 합의하는 대신에 일본 측은 승전국이지만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배상금 한 푼도 받지 못 받는가 해서 이제 민중봉기가 다 일어났거든요. 그런 옛날 방식의 배상금 요구를 지금 한다는 것은 이란의 지금 정권이 어떤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똘똘 뭉쳤다기보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극단적인 반미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결심이 된 세력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메네이 후계자도 그 아들이 됐다는 것, 이것은 지금 어떤 종전이라거나 이제 합리적인 휴전으로 가기보다는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쪽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모양새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잘 조율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뭐 조급해진 이유는 바로 기름값 때문이죠. 호르무즈 해협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In my opinion,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I didn't realize they had that big a navy.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장기화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하는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هرگز اجازه نمیدهیم حتی یک لیتر نفت به نفع آمریکا و صهیونیست‌ها و شرکای آنها از تنگه هرمز عبور کند که با گسترش جنگ در منطقه اعلام کردیم منتظر بشکه‌ای $200 باشید. 네, 호르무즈 해협이 뭐 사실상 봉쇄된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쭉 가면 유가 $200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상당한 그 위협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지금 이란 정부가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인질로 잡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한 것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어떤 문제 비난의 소지가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란 정권 자체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서 이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까지는 뭐 이란과 뭐 중국 국적의 선박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뭐 통과시켜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번에 또 나온 얘기는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관을 철수시킨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배에서는 또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상당히 좀 무리한 요구기도 하고요. 우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반전여론을 이끌게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하여금 빨리 조기 종전을 이끌게 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이건 이란으로서도 상당히 좀 손해가 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도 식료품이라든가 생필품을 공급받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질을 삼고 있지만 이것도 이란으로서는 오래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작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른바 뭐 석유 인질극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우리 기뢰를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그 기뢰 부설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가장 좁은 통로의 폭이 이제 34km 수준인데 34km면 꽤 큰 것 아닌가? 배들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시면 270도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뭐 그 동계 올림픽 경기에서 쇼트트랙 할 때도 돌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처럼 270도를 돌아서 가야 되고 또 암초가 많고 수심이 얕아서 이 큰 배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수심이 있는 지역은 폭이 3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그걸 통과할 때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공격하기에는 굉장히 그 취약한 그런 목표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 선박 운송을 한다면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선박에 대한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항의를 해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해야 되지 않는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미국이 좀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선박 회사들은 선박을 운행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이기 때문에 기뢰가 하나만 터져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뢰를 제거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데 예. 그렇다면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이번에 공격을 당한 세 척 중에 두 척이 리베리아와 태국 소속의 항모인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우리가 경보를 보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예. 폭격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뢰 부설함 60척까지 우리가 미군이 다 없앴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나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기뢰 같은 거는요, 예. 기뢰 부설함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란 해군 자체는 상당히 열악했고요. 이미 상당 부분 파괴된 것도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근데 기뢰를 부설하는 건 굳이 기뢰 부설함이라든가 엄청난 어떤 해군의 함정이 아니더라도 보트 수준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선 수준으로도 기뢰는 충분히 바다에 살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이제 뭐 해군을 공격해서 우리가 무력화시켰다고 하지만 이란의 혁명 수비대 하지만 이게 어선으로 위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기뢰가 어떤 뭐 깔렸다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도 탐지하기도 힘들고요. 이것을 또 제거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기뢰 부설함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혁명 수비대 쪽에서 기뢰를 부설했다면 어선이라든가 뭐 초고속 뭐 보트 같은 거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계속해서 위험 요인은 남을 것 같습니다. 기뢰가 일단 풀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 사실상 봉쇄 차원에서는 동맥 경화였죠. 전세 호르무즈를 통한 전세 경제 동맥 경화라면 이거는 당분간 기뢰가 제거될 때까지는 동맥이 이제 절단된 상태로 전세 경제가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맥 절단까지 예.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극강의 뭐 가성비에 있는 뭐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기뢰가 저도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이란이 이게 몇천 개나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6천 개까지도 이야기를 예.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국방부의 전황 보고도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했다, 괴멸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또 이란의 이런 반격 미사일 능력의 50%가 아직 남아있다. 예. 이런 얘기를 펜타곤이 했거든요. 그것은 이런 굉장히 장밋빛 전황 분석과는 차이를 내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검은물 경제라 그래서 검은물 경제요. 예. 예.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 사람들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커피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가계 소비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예. 근데 커피값이 지금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최대 커피 수입국인 브라질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브라질 정부가 보복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미국 내 지금 커피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유가까지 또 오른다면은 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선거 이슈인 경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 수요일 기준으로 갤론당 미국의 기름값이 3달러 58센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을 했던 예. 바이든 행정부 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잡기 실패 때문에 당선이 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미국 유권자들의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IEA가 32개국으로 구성된 IEA가 전략 비축유 4억 배럴 정도에서 약 1억 5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최대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제 원유 수송량이 전체 세계 원유 소비량의 20%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4주 정도만 그나마 좀 국제 유가를 누르는 효과가 있지만 만약에 배럴당 200달러로 간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치솟았던 거에 비하면은 예. 그 2배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뭐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곧 내려간다. 네. 이거 단기적인 거다.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는 우선 근데 그런 발언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유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예. 메시지일 가능성도 크고요. 심리전 같은 네, 거. 심리전 같은 거고 또 이제 예. 어제 보면은 또 미국 안에서 뭐 텍사스주에서 뭐 최대 뭐 정유 공장이 들어섰고 예.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지금 되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으로 그런 유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뭐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유가를 넓게 봤을 때는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미국 국내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어떤 경제에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미국이 굉장히 불리한 것이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180일 동안에 하루에 100만 배럴을 세계 시장에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100였습니다. 그거 막질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도 전략 비축유를 많이 방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멕시코만에 저장하고 있는 비축량의 58%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략 비축유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는 너무 많이 이렇게 시장에 방출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위협될 수준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국제 유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예. 약 120일 정도만 버틸 수 있는 그런 비축유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EA가 이번에 32개국이 결정을 한 거죠. 약 4억 1,500만 배럴 정도의 비축유에서 일부를 방출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제1차 유가 파동이라든지 제2차 오일 쇼크와 비슷한 그런 유가 폭등을 막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IEA 32개국 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부터. 그렇다면은 이런 집단적인 원유 가격 안정화에 우리도 전략 비축유를 내야 되는데 영국은 1,350만 배럴 기여, 그다음에 프랑스는 1,450만 배럴 기여, 일본은 15일분 정도의 국내 수요 시장에서의 기여, 그리고 정부 비축분에서 한 달 정도를 기여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부담이, 기여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도 곧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어쨌든 뭐 기름값 출렁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급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시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전에 이 호르무즈 해협 변수, 길을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좀 예측을 했을까요? 아니면 좀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미국 중부사령부라든가 이 작전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 저는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 사실상 봉쇄도 그렇고 뭐 기뢰는 아직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런 거는 이란이 되게 보면 이제 아주 마지막에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일찍 꺼낸 카드이긴 합니다. 최후의 카드가 일찍 나온 거예요. 최후의 카드가 생각보다 좀 일찍 나온 거긴 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시점 같은 부분에서 아마도 조금 혼선이 있지는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충분히 저는 이거는 브리핑 받았을 겁니다. 군 작전 지휘관들로부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나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기도 했었는데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는 화면에 모즈타바가요. 골판지로 등장했습니다. 저렇게 좀 다소 조악한 저런 모습으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해지는 내용은 저 임명식에 저 골판지가 등장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 정부 관리의 이런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예. 다행히 무사하다. 예. 그리고 뭐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스타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때는 제거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계속 포격하고 전략적 목표물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 아버지도 공개적으로 정부 관리와 회의를 하다가 폭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계속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이 자신의 신변 보호 그리고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당연한 수순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나더라도 결코
긍정적인 평가는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하메네이를 제거했는데 하메네이가 더 젊은 하메네이가 80세의 하메네이가 56세 하메네이로 바뀌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란 민주화라든지 중동의 안정이라든지 미국의 이권 보호 차원에서도 다시 원점으로 예.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이런 것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큰 정치적인 타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 젊은 하메네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모스타바가 부상을 입은 건 지금 확인이 됐고 다리 부상 그리고 얼굴에도 좀 부상을 입은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좀 추측으로만 지금 가능한 예. 상황이고요. 이걸 뭐 이렇게 건강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참고로 예. 재밌는 건 이제 그 페제슈킨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선 메시지를 내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석상에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뭔가 이란 내에서도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해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부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는 걸로 볼 수 있죠. 무슨 암살 위협도 예.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고비가 날짜가 중요한 날짜가 있는데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금식월의 라마단 기간에 지금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이란 국영 방송국에서도 지금 다친 것에 대해서 라마단이라는 성스러운 달 동안 당한 전사로 이제 부상당한 전사로 표현하고 있고 3월 20일 전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금식월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슬람 명절이면 예.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거는 나와야 되는 거군요. 예, 그건 나와줘야 되고 이제 예. 공교롭게도 또 이란 새해가 또 겹칩니다. 이 날짜와. 그렇군요. 예, 이란 새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메시지로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오지 않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 의문이 증폭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계속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의외로 신비주의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전략이요? 예, 신비주의 전략. 예. 은둔의 정치. 메시지를 통한 정치 같은 거 이거는 길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시아파 이슬람에서는 이런 정치가 해왔었습니다. 은둔의 그렇군요. 정치, 메시지 정치에서 그런 식으로도 계속 진행된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은둔의 정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 보면 골판지로 이제 임명식에 참석할 정도로 상당히 좀 다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란 국민들이 보기에도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데 저런 골판지로 계속 등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메시지가 나오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뭐 예. 영상 메시지를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최고 지도자의 그 안위, 그 신변 보호라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에 노출되는 것은 피한다. 그래서 이번에 폭사한 하메네이 장례식도 지금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교자에 대한 이런 예의를 갖출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정도가 크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곧 이란 그리고 시아파의 최고 명절이 다가온다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이런 전면적인 노출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명절에 맞춰서 지금부터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면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전 수행 능력도 이제 바닥이 날 것이고 전세가 이란의 버티기 작전에 그리고 생존 전략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층에서는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변 노출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이제 국제사회 여론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19일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 열리다 보니까 자위대 출격 가능성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이 이제 16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며칠 후에 미국 측에서 일본의 군사적인 그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란 전쟁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과 같은 일본 안보의 실존적인 위협으로 일본 다카이치 정권이 규정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일본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가 적극적인 지원을 결정한다면 미국 측에서는 환영하겠지만 지난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해협 유사시 발언을 강하게 공격했던 중국에서는 이것을 일본 자위대 활동 확대에
사인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네. 정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예. 우리 정부에게도 이런 일본이 어떻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미국에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도 좌표가 되겠죠. 예, 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19일로 이제 예정이 19일, 예, 돼 있죠.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뭐 자위대 파견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이 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빨리 끝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위대 파견을 뭐 요청할지 뭐 엇갈린 전망이 있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이 지금 많은 비용을 쓰고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동맹들에게 하는 게 그래서 그 분담을 좀 나눠서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동맹국들에게도 계속 그런 분담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에 좀 더 이제 간다면은 이제 뭐 파병을 만약에 지상군 파병 가능성 없다고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뭐 파병 요구 아니면 그것도 어떤 계속된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게도 그런 요구가 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사태를 과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사인데요. 다음 영상 보시죠. 이번엔 부녀가 권총 사격을 했습니다. 저는 총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뭐 예. 그거는 전문가께 여쭤봐야겠죠. 저는 육군 병장제들 했는데 사격을 잘 못해서 못하셨어요, 굉장히 잘. 어려운 예. 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다음 타겟이 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얘기했던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이라크, 이란이 미국 군사행동의 타겟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국력, 국방력이 워낙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내 여론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전면적인 군사 행동을 하거나 압박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 재개를 미루거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에이펙 경주 회의에서도 요청을 거부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몇 가지 결심이 섰을 텐데 하나는 이란을 봐라. 결국에는 핵무기밖에는 우리를 미국으로부터 보호해줄 그런 전략 자산이 없다. 예. 이런 노선을 더 강하게 굳힐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미국과는 일단 핵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란 같은 사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북한의 정부와 어떤 핵 협상이 잘 된다는 신호를 국내 지지자들과 비판 세력에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를 북한은 이 기회에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예. 그렇다면 어떤 진전이 없더라도 북미 간에는 고위급 회담이 의외로 쉽게 또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부녀가 들고 있는 저 총이 신형권 총이라고 그러는데 네. 최근에 일정만 봐도 지난 9일에는 주해와 여성의 날 공연을 관람했고 그리고 10일에는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또 동행을 했거든요. 저렇게 부녀 동행을 계속 강조하는 거는 또 어떤 좀 메시지가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김주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요. 예. 아직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 전통이 많이 남아 있고 남성이 이제 계승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 예. 텐데
김주혜는 이제 여자지 않습니까? 소녀니까 지금 그것을 전혀 문제가 없다. 남자 못지않게 지금 백두혈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랑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주에는 총도 쏜다. 이렇게 예.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걸 봤을 때 예. 계속해서 그러한 미국 아직도 이제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어떤 여자 지도자가 계승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자꾸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통성 작업을 위해서 계속 이런 장면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죽 점퍼에 총을 든 소년대 아직.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네요.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은 미미했고요. 오히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유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IEA 쪽에서 대규모로 비축유 방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22년 2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보다 2배가 넘네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사실 이제 이 IEA라는 기구 특성이 예전에 오펙이라 그러죠. 예전에 아니지만 오펙이 예전에 석유를 감산하면서 1974년에 만든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펙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의 어떤 기관이라면 IEA는 석유를 소비하는 나라들의 큰 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IEA에서는 유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IEA 회원국들에 대해서 비축유를 보유하라. 그래야 이제 유가가 특히나 이제 오펙 같은 데서 오펙이란 국제기구가 감산 같은 것들을 결정했을 때 적절한 가격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만 배럴이라는 감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만 배럴이라는 감산은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1만 8천 배럴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오른 뭐 큰 규모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상황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상황들이 원만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 어떤 기름의 공급이 조금 위태위태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나타내는 그런 표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IEA 쪽에서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에 영향을 미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국제유가는 급등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규모를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억 배럴을 방출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 중동에서 하루에 감산하는 양이 1,100만 배럴 혹은 1,300만 배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금방 얼마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못 간다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 생산을 한 좀 늘리면 450만 배럴 이 정도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이 미국의 어떤 생산량이 중동의 생산량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공급처로 유력한 것이 미국인데 미국의 생산량이 중동의 공급처에 비해서 도저히 중동의 공급량이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더 오르는 걸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현물을 이렇게 풀면서 공급을 늘리고 공급을 풀면서 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생산량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생산량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급이라든지 공급 부족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신호 자체가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특히나 또 뉴스도 있었죠. 어제는 이란이 기뢰 배설을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겹치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된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쪽에서는 계속 유가 $200라는 엄포도 놓고 있으니까요. 트럼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드는데요. 일단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든지 브렌트유가 $90 다시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민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이번 방출에도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이것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게 30년 만에 다시 도입이 되는 건데 이 여파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IMF 이후에 일종의 사장됐던 제도가 다시 등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근간에는 아무래도 기름값들이 뭐 하루 사이에 100원 이상 오른다, 뭐 120원이 오른다. 이게 너무 기름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가 같은 경우, 이 기름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운송망에 직격탄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유가 특히 최근에 아무래도 경유가 산업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 아니냐.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요가 많고, 재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빨리 어떻게 보면 수요를 하려는 수요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비축하려는 수요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좀 경유 가격 같은 것들이 빨리 올라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고, 이것이 민생 안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러한 어떤 석유에 대해서 최고 가격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덧붙여서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석유 가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게 최고 가격을 해도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에까지 관련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너무 빠르게 올라간 유가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추경이라는 게 어찌됐건 시장에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있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유가 오른 거는 당연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팜유 가격이 또 많이 올랐다고 해요. 팜유는 왜 오른 겁니까? 사실 이제 팜유란 것은 보통 뭐 식물성 기름으로 라면을 튀긴 때 쓴다든지 튀김용으로 많은, 흔히 말해서 이제 저가로 튀김을 만들 때 많은 쓰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바이오 디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디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이 팜유를 바탕으로, 이렇게 팜유가 식물성 기름인데 이걸 디젤유를 대체할 수 있는 기름을 만드는 공법이 나온다.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디젤 수요가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는데 디젤 수요는 산업용 수요고 운송용 수요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가 빨리 늘어나게 되면은 바이오 디젤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면서 팜유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름 가격뿐만 아니라 팜유 같은 것들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의 가격 역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팜유 가격이 2주 만에 1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전반적인 튀김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시장도 한번 볼까요? 어제 시장 장 초반에는 괜찮나 싶었는데 장 후반에는 힘을 많이 잃었어요.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제 장 초반에는 뭐 두 가지 호재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어제 오라클이 클라우드 업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AI 산업을 어떻게 보면은 전망하는 어떤 바로미터,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오라클의 어떠한 실적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좋으면서 AI 쪽, 결국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의 주가를 부양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래셋 이런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 결국은 자기 가진 주식들을 이제 완전히 처분하고 경영권 방어회라는 이런 게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결국 주가를 부양하는 양상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후반부 한 3시, 뭐 2시, 3시 넘어가면서 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다. 이것이 뭐 기관 투자자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의 변동 같은 것도 영향성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장세가 널뛰기라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해석이 조금 여러 가지에도 나올 수가 있고, 자그마한 뉴스에도 크게 좀 반응하는 이런 경향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3월 들어서 사이드카 이런 것들 시장에 경고를 주는 조치가 거의 매일 발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코스피의 월별 회전율, 이게 3월 들어서 2%까지 올라서 전반적인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일단 회전율이란 거는 거래량, 우리가 거래 대금이란 게 있죠. 근본적으로 이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은 거래 대금이 누적되는 건데, 사실 한 번 팔고 한 번 사면 또 2배로 누적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거를 이 회전율이란 거 이거를 주식 숫자로 나눈 건데, 그러니까 주식 숫자로 표준화해 가지고 얼마나 거래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을 측정을 하는 건데, 지금 코스피 회전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주식
주식의 거래가 굉장히 많다. 사는 거래도 많지만 파는 거래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들은 좋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게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증권사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개인들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 거래 비중이 사실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의 비중이 높지만 지금 뭐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40% 이상까지 올라감으로써 개인들이 조금 단타 투자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손바뀜이 많다는 것은 수익을 빨리 내면 또 실현하고 이런 경향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위로도 많이 오르고 아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본 분들은 또 빨리 팔고 또 손해를 막기 위해서 또 빨리 팔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저점이 되면 또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이것이 하향하는 추세라든지 상향하는 추세라기보다는 최근 특히나 이제 이란 미국 전쟁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굉장히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고점 저점에서 고점 매각, 뭐 저점 매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수익들을 뭐 흔히 말해 단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전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하면은 투자자들은 이익을 별로 못 보고 증권사만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너무 도박성, 투기성 투자에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슈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제 정말 시행이 됐어요. 첫날에만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한 8만여 명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예전에는 원청이 자기 직원, 그러니까 자기 회사 직원만 노사 교섭 같은 것들, 노동 조건에 대한 교섭 같은 걸 하면 됐는데, 우리나라 공급망 자체에 조금 뭐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원하청 구조가 공고하다 보니까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도 교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란 거는 결국 하청이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작되자마자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이라든지 여러 이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결국은 권리를 했다. 그러니까 하청 업체들이 원청에 대해서 자기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달라는 교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상징적이다 보니까 첫날 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준비도 아마 많이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6만 7천 명, 뭐 한국노총에서 9천 명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그러니까 첫날 시행되자마자 빠르게 원하청 관계의 어떤 노동 관계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사 양측을 만나서 양쪽 다 너무 가지 말고 좀 양보를 해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노동계, 경영계 양쪽 모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만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대형 로펌만 신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형 로펌들이 신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교섭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되면 법률적으로 가이던스를 줘야 되고, 또 특히나 사측 입장에서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영계에서 불만을 가진 것은 하청 노조는 굉장히 많고 다수인데 교섭을 언제 요구할지가 굉장히 어렵다. 반면에 이제 하청 업체에서는 너무나 이제 이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이것들이 하청 노조, 우리나라 사실 자동차라든지 공급망이 굉장히 긴 기업들은 하청 노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다수를 상대한다는 것,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노조를 상대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산업 어떤 전반적인 부담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산업별로 하청이 많은 쪽들이 있고 하청이 적은 쪽들이 있는데, 하청이 많은 산업,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같은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교섭 구조라든지 각각의 다른 하청들이 그 흔히 말해서 층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같은 어떤 계약을 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 이런 노사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우려가 없도록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40여 개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경제 주체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에 27개 나라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 국가로 치면 40개 나라가 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을 포함해 타이완과 태국, 베트남, 인도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오는 17일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 또는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예고됐습니다. 당시 미 재무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reasury's estimates show that the use of Section 122 authority, combined with potentially enhanced Section 232 and Section 301 tariffs, will result in virtually unchanged tariff revenue in 2026. 어떤 조사를 하게 됩니까? 네, 오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조사에서 특정 경제권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디지털 서비스, 의약품 가격, 그리고 수산물 쌀 시장 접근성 등의 이슈들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5달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전 세계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그 시한이 150일인 점을 들면서 이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부과를 시작한 무역법 122조의 150일 시한이 7월 말이기 때문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도 그때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주요국들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번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일본, 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자 청와대는 미 측과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미 측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의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기 골프 중에 음료에 몰래 의료용 마약을 타서 승부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면증을 이유로 약물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골프 장갑을 낀 한 남성이 슬며시 주위 눈치를 살피다 커피 안에 정체 모를 흰 가루를 털어넣습니다. 다른 남성의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빠르게 음료가 들어있던 컵을 바꿔치기 합니다. 이런 음료를 먹고 이상하게 무기력한 기분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루의 정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로라제팜, 의료용 마약입니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리모컨으로 공을 치기 직전 스크린 방향을 바꿔 승부를 조작해온 수법도 탄로났습니다. 피해자 1명을 속이기 위해 가담한 인원은 모두 9명.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내기 골프에 지게 만든 뒤 모두 7,4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골프 동호인 모임에서 돈이 많아 보이는 피해자를 물색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미리 약물을 처방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내기 승부 조작이 아니라 의료나 의약품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피해자에게 섭취하기에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5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7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